대선안과 함께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제2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토대입니다. 평화가 전제되지 않는 성장은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국방력은 세계 5위 수준이고 한 해 지출되는 국방비는 북한의 연간 GDP를 크게 앞섭니다.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 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둘째,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통해서 첨단 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로봇과 드론, 우주 등의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군사력에 더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긴밀한 다자 안보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전쟁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입니다.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 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짜 강하고 유능한 안보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도약을 뒷받침할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제 질서의 급변, 공급망 재편 가속으로 글로벌 해양 주도권 선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수한 제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 단단한 배후지를 갖춘 동남권은 세계적인 해양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앞으로 동북아 해양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동남권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동남권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꾸준하게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해수부에 이어서 HMM도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동남권을 세계적 해양 경제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검토됐던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 항만 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산업 기반 강화 같은 과제도 완수해야 합니다. 동남권이 남부 해양 수도권의 중심으로 거듭나 국토 균형 발전과 해양 강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쇄빙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또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서 하반기 경제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물가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중동 전쟁 이후 상황 변화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양극화 완화 등 구조 개혁 또한 본격 진행해야 됩니다. 올해가 잠재 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불효불급한 재정 지출은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국민이 맡긴 세금과 권력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제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현안 토의부터 하겠습니다.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 재경부 산업부 금융위 복지부 외교부 순서로 장관님들께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경부 장관입니다. 거시의 경제 및 물가 대응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종전 협상이 합의 근접 소식에 그 국제 유가가 한 열흘도 채 안 되는 5월 18일에 그 WTI라고 하는 게 이게 104불대였다가 오늘 아침에는 90불, 90센트까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브렌트유도 5월 18일에는 112불이었던 것이 오늘 아침 8시 30분 97불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도 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화되고 있고요. 환율은 또 외국인 우리 주식이 높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자기들 자산 구성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좀 높은 상황입니다. 주가는 오늘 아침 또 6일 만에 다시 8,000대를 코스피가 돌파를 했습니다. 수출 상황입니다. 수출은 5월 1일에서 20일까지 전체적으로 64.8%가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IT가 반도체 그리고 무선 통신 컴퓨터까지 해서 164%나 증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IT 부분만이 아닙니다. BIT 분야에 있어서도 일반 기계나 선박, 바이오 헬스, 2차 전지 등 해서 19%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어느 반도체 일방 쏠린 게 아니라는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나프타도 산업부 장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안정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4월 달에 좀 꺾였다가 5월 달에는 또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그 주요국 대비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고유가 장기화로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5월 물가도 상방 압력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G20에서나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정책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글로벌 위상이 크게 제고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많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향입니다.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민생 부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좀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가 안정이라든지 서민 생활, 공급망 이런 쪽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급망에 있어서는 산업부에서 곧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원유 나프타도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생활 필수 품목인 보건의료, 생필품 등의 나프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그다음에 차량용 요소수도 즉각적으로 공급을 해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해소를 위해서, 근원적인 해소를 위해서 국내 생산을 늘린다든지 국내 비축을 또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이 되기 어렵다면 해외 생산을 늘리는 방안, 그리고 수입을 다변화하는 이런 총체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경제안보 품목이 의존도를 50% 이하로 우리 정부 내에 낮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가입니다. 물가는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을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 비축을 늘려서 8,000톤을 방출해서 30% 할인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돼지고기나 닭고기도 할당 관세 등을 통해서 최대한 안정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매점 매석이라든지 또 이런 위반 품목 처분 시에는 가액 추징을 활성화하고 권한 단속 권한도 관세청장에게 주는 등의 조치는 즉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압수 품목, 매각 규정 신설 등 물가안정법 개정도 지금 착수해서 진행 중인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환 국채 분야에 있어서는 외환 수급 안정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입한 국내 시장 복귀 계좌가 24만 계좌가 되고 잔고가 한 1조 9천억 정도 이렇게 복귀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진 국채 시장 편입에 따른 그 외인 자금, 국고채 매수 자금도 144억 불 정도가 들어왔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고채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발행 물량 조정 등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자리 등을 위해서 청년 유질 확정한 정책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1차 프로젝트에 6만 3천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2차도 7월부터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값 여행, 반값 휴가 등 확대를 통한 친환경 녹색 소비 관광 붐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지금 외환 시장 관련해서 지금 1,500원이 넘었잖아요. 네. 근데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 네. 외국인이 어쨌든 주식을 팔아서 그걸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수요가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한국 주식 시장이 3배 정도 지금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3배 정도 올랐다는 얘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 네. 그 한국물에 대한 비중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제 비중 조정을 하느라고 그런다는 거죠. 대통령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대통령 취임하실 때가 우리 이제 코스피 총익 한 2,300조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주가가 워낙 좋아 이게 한 6,300조라면 4,000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단순하게 한 30%만 따져도 1,200조 정도가 외국인이 늘어난 셈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자산 평가액이 높아지니까 그 중에서 상반기에 한 110조 정도를 팔았습니다. 한 10% 정도를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팔다 보니까 팔아서 환전을 하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정액되고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외환시장이 1,500원을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네, 경상수지 흑자폭은 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경상수지 흑자폭은 지금 이 1, 4분기에 한 700억 불 정도가 738억 불 정도가 그럼 한 100조 정도 되는 거예요? 730 환율에 따라서 좀 하여튼 한 100조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자산 평가도 높아지니까 외국인들 일부를 매각하고 그 과정에서 또 수요가 늘어나고 하는 주는 외국인들의 주식 매각 대금 환전 수요. 네, 그게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정 시기가 돼서 주가가 안정이 되면 멈추겠네요. 네. 그래서 그나마 그 대통령 다행인 것은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 이 보유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 근데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은 올라가고 있다던데. 네, 37%? 평가액은 올라가는데. 평가액 올라가는데 보유 비중은 떨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각을 많이 해가지고 떨어지고 그걸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다시 샀습니다. 그래서 향후 반도체 시장이 더 좋아진다면 우리 국민들이 또 돈을 버는 그런 또 이점도 있다는 또 말씀. 제가 작년 9월 27일이든가 미국 뉴욕 거래소 가가지고 그때 외국인들이 사기 전에 국민들이 더 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네, 대통령 말씀한 그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늦어서. 하여튼 그건 알겠고요. 네. 그 유류세 부분 있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세수가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경제 활성화 때문에. 네. 세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유류세는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정도 낮춘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세율이 얼마고 네. 낮출 수 있는 데가 얼마까지인데 얼마까지 낮춘 거예요? 네, 저희들이 낮출 수 있는 게 이제 83원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리터당 83원. 예, 예. 네, 그런데 지금 83원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아니지. 세수 중에서 83원까지는 깎을 수 있다. 예, 깎아줄 수 있다. 그 중에서 그 중에서 15%, 15원, 25원을 이렇게 깎아줘. 그밖에 안 깎아줬어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 유가가 만약에 더 올라가면 여력을 비축해서 저희들이 더 낮추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오늘 보고 드린 것처럼 100불, 104불, 뭐 112불 이렇게 가다가 지금 90불대로 좀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여력을 비축했다가 유가가 이게 양면이 있는 거죠. 유류세를 낮추면은 유가가 조금 덜 오르는 네. 효과는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소비를 좀 줄여야 되는데 유가가 폭등하면 그죠. 네네. 근데 지금 이걸 통제를 하면 소비가 안 줄어드는 문제가 그런 있죠. 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 부담은 늘어나고. 근데 그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아직 여력은 좀 있군요. 네,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력을 비축해서 혹시나 중동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유류세나 여력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기에 어쨌든 유류세를 인하해 준 게 있으니까 네. 초기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됐는데 만약에 근데 유류 혹시 산업부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유류 가격이 배럴당 얼마 정도 되면 이 유류세를 그냥 현재 유류세 정도 유지를 하면서도 손해를 안 보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90불까지 떨어졌다는 건데 예, 옛날엔 40불대였던 거죠. 유류가.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유지하고 있는 최고 가격제를 네. 언제까지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하고도 좀 연관이 물론 되어 그렇죠. 있는데 네. 저희 지금 산업부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격이 움직이는 밴드가 네. 안정화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전문가들 간의 의견은 갈리지만 호르무즈 통항이 자유롭게 된다 하더라도 바로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들도 많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오히려 예. 지금 유류 생산 시설, 공급 시설이 다 파괴돼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구하려면. 그래서 100불 밑으로는 떨어지는 것은 당연히 전제로 하더라도 그 진폭이 60불 뭐 이렇게 떨어지기는 어렵다. 예. 상당 기간은. 그 진폭이 안정적인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들 혹시 있으면 말씀하시고 다음 넘어가시죠. 예, 에너지 수급 동향과 대응 현황에 대해 산업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수급 동향입니다. 전쟁 발발 88일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에너지 수급 상황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원유와 나프타는 5월부터 7월까지 작년 대비 85% 수준 이상으로 확보되고 5월 중순부터는 민간 비축 수준도 상승하여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나프타 도입 확대에 힘입어 석유화학 NCC 설비 가동률도 3월 말 55% 수준까지 떨어졌던 게 금주 중 75% 수준까지 올라설 전망입니다. 전쟁 전이 약 80%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거의 전쟁 전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중동발 수급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현재 시행 중인 수급 가격 안정화 조치를 점검하고 제도 운영 방식도 정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요 대응 현황입니다. 첫째, 수급 안정화 조치입니다. 전쟁 상황, 호르무즈 통항 현황, 국제 유가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재정적, 제도적 수급 안정화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이 확보한 물량이 차질 없이 도입되도록 하고 원유와 나프타의 대체 물량에 대한 차액도 지속 지원하여 적시에 충분한 물량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현 상황이 8월 이후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라는 만약의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축류 수합을 신규 및 연장 관리함으로써 정부 비축류는 적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둘째, 가격 안정화 조치입니다. 국제 유가의 계속되는 등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휘발유, 경유의 주간 가격은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으로 가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6차 최고 가격을 동결하여 지난주 5월 22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최고 가격 조정 주기도 기존 2주에서 4주로 연장하였습니다. 아울러 5차 최고 가격 기간에 가격 안정에 기여한 착한 주유소 97개를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369개의 착한 주유소가 선정되었으며 4회 선정된 주유소가 한 곳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해 있는데 이 주유소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에 착한 주유소로 5번 선정된 착한 주유소가 최초로 나오면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주 중에 최고 가격제 운영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손실 보전 항목, 정산 주기, 정산위원회 구성 방식 등을 포함한 최고 가격제에 따른 손실 보전 기준 고시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는 현재는 비축 원유를 정부 비축 원유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지금 견디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방출했던 거는 스와프 형태로 다시 상환하는 채우고 있기 식으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 분야의 비축 물량이 아까 보니까 8천만 배럴? 예. 8천만 배럴은 그러면 이게 지금 전쟁 전 보유 물량인가요? 아니면 전쟁 전에는 9천만 배럴 정도 됐었습니다. 9천만 배럴이었는데 현재는 8천만 배럴로 다시 복구를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85%라고 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얘기이긴 하죠. 예. 근데 뭐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15%는 부족한 상황.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유사들이 생산하고 있는 휘발유, 경유 등의 석유 제품뿐만 아니라 석유 화학사들이 생산하고 있는 것들의 수출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지금 현재 내수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게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관리를 잘한 것 같고 민간 분야도 상당히 유능하게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아까 여기 보니까 7월까지는 85%를 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7월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8월 이후. 원유는 한 60에서 70%가 장기 계약으로 돼서 8월 이후 것도 물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만 원유는 지금의 트렌드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런데 납사는 보통 40일에서 60일 전에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그때부터 되기 때문에 8월 이후에 계약 물량이 이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예측은 어떠냐고 말이죠. 저희들 산업부에서 보기에는 차액 보조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월 이후에도 지금의 경향은 계속 유지될 안정적인 경향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지금 원유는 어쨌든 특사단들이 긴급하게 확보한 게 꽤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뭐 이런 비상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판단해 봤어요? 지금은 중동산 부분도 특사단에다가 약속한 물량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바로 뭔가를 파견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중동산에 대해서는 운임 보조 등을 통해서 정유사들이 많이 확보를 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또 이러한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격하게 단기적으로라도 갈 수 있는 준비 태세는 갖춰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안정반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금융시장 동향입니다. 먼저 주식시장의 경우 최근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던 코스피는 미 이란 간 종전협상 기대감, 반도체 업종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재차 상승세로 전환되어 지난주 금요일에는 7,848포인트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 다시 8,000포인트대를 재돌파했고 9시 50분 기준으로는 한 8,100선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박스에 나와 있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 실적 말씀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3주 동안 팔 예정으로 판매를 개시했는데 출시 당일 하루 만에 목표 물량 6천억 원 중 87.1%인 5,224억 원이 판매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완판이라고 평가하면서 흥행 대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물량도 전체 물량 중 50% 아래로 제한했는데도 한 개사 외에는 모두 마감되었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개시 10분도 안 되어 한도가 소진되는 등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머지 한 개사도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서민용으로 20%를 우선 배정했는데 실제로는 40% 정도를 서민들께서 사가실 정도로 비교적 골고루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자금을 한국 경제의 미래인 첨단 산업을 키우는 데 투자해 주신 만큼 제대로 된 성장을 만들고 그 과실이 공유될 수 있게 향후 운용에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채권 시장의 경우 고유가 등 인플레이션 우려,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세에 연동되면서 국내 금리도 상승 흐름입니다. 금융부문 대응 상황입니다. 민생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지원 프로그램 8.2조 원 원활히 집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금융회로 해소 위한 릴레이 간담회 네 번째 순서로 지난주 목요일에 제 주제로 해운업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 중인 중소중견 국적선사 선박 10척에 대해서는 해외 재보험사가 보험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국내 보험사가 공동 인수하는 방식으로 최저 요율 수준의 전쟁 보험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선박펀드 지원 대상과 규모도 확대합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피해기업 등 대상 28조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업권별 상생금융 노력도 지속 중입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채권 자금 신장 안정 프로그램도 5.4조 원이 착실히 집행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을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권과 오늘 회의를 소집해 에너지 분야 생산적 금융 추진 현황을 점검합니다. 이와 같이 중동 전쟁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체질 개선 노력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 국민성장펀드가 6천억인데 사실 규모로 치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은데 어떠세요? 네, 이게 그 당시 이게 설정할 때는 그 과거에 뉴딜 펀드가 한 1,400억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 4배 정도 됐고, 그때는 또 이 세제 같은 것들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이 또 이런 정도로 또 활성화되는 것들이 이제 가만히 안 돼서 그 당시에는 그 6천억조차도 시장에서는 좀 도전적인 거 아니냐 뭐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제 소화가 되는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 경제 구조도 자산 중심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금융과 자산 중심으로. 그러면 이게 소위 소득 격차도 문제인데 자산 격차는 지금 더 문제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다. 자산 분야에서의 격차가. 그러면 이게 이미 예측된 거라면 자산 분야에서의 격차를 어떻게 완화해 나갈 거냐도 중요한 과제 같아요. 지금 사실 주식시장도 이게 대형 우량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막 10배, 막 20배 이렇게 올랐는데 아예 주식을 아예 안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완전히 또 배제돼서 주식 자산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로 차이도 확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걸 어떻게든 조금 완화해야 되는데 이 국민성장펀드가 어쨌든 서민들한테 우선 배정을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인데 40%가 실질적으로 갔다 그 말이군요. 네. 그러니까 또 관리도 잘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손실 20%뭐 재정 우선 부담. 근데 그건 하더라도 그건 손해 볼 때 얘기고 이익이 뭐 은행 이자보다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나왔다 이러면 좀 곤란한데. 맞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한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장이라면 좀 그렇고 하여튼 좀 강화하기 위한 올리기 위한 방법은 구체적으로 좀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손실 같은 경우 흡수해 주는 거는 밑바닥의 안정 장치고, 그다음에 세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확보해 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잘 굴려야죠. 그러니까. 네, 잘 굴려야 되는 건데 결국 이제 운용사들을 저희들이 10개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경쟁 체제로. 네, 경쟁 체제로 하고 예전에는 그냥 획일적으로 했다면 대중소로 또 나눠서도 하고. 하여간에 이 운영하는 데서 굉장히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네, 경쟁을 확실히 좀 촉진을 좀 하긴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수시로 공개를 좀 한다든지 뭐 좀 압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운용사 같은 경우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 자금을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레퓨테이션 리스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최고의 인력들을 여기다 배치해서 예. 이거 자주간에 이런 거 운영 잘하면은 뭐 정부 예를 들면 재정 집행, 정책 금융이나 뭐 이런 것들에 뭐 인센티브를 주든지 뭐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어쨌든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게 저한테도 막 메시지 줘가지고 나는 왜 가입할 기회가 없습니까? 뭐 준비했는데 이번에 못했어요. 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제 SNS에도 그런 식으로 많이들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기대가 이제 꽤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아마 주식시장 화랑을 보면서 좀 배제됐던 또 소외감을 느꼈던 분들이 여기서 기회를 좀 찾아보겠다는 생각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면들을 고려해서 이게 정말로 뭐 크지는 않겠지만 자산 격차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거나 아니면 격차 확대를 좀 줄이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어요. 운영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거죠. 네. 네, 네, 뭐 그렇게 하시죠. 네,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민생복지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계위기 및 의료제품 수급 동향입니다. 생계위기 상담, 긴급복지 신청 건수는 최근 11주간 증가하는 동향은 없습니다. 지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주사기 등 의료제품의 최근 수급 상황은 안정 추세로 공급 불안 의료기관의 접수 건수도 감소하였습니다. 대응 방안입니다.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계속해서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하는 중으로 5월 3주 기준으로 복지위기가구는 14만 6천여 명에 대해 조사해서 7만 명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고독사 위험자도 1만 7천여 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여 8,900여 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원도 행안부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하는 중입니다. 5월 22일 기준으로 1차 지원 대상자는 95.2%, 2차 지원 대상자는 75.9%가 신청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입니다.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는 중동전쟁 피해 우려 업종의 밀집 지역 8개 시도에 대해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예산을 13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노동부 장관 주재로 비상고용 노동상황 점검회의를 지속하면서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등 업계의 고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지원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제품 수급 관리를 위해 산업부와 협업하여 의료제품 제조업체에 5월에도 평시 수준의 원료를 우선 공급 중입니다. 소변백 등 관련 업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수급 불안 우려 품목에 대해서도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MRI용 헬륨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도 점검한 결과 국내 MRI는 90% 이상이 헬륨을 보충할 필요가 없는 최신 기종이고 또 전체 헬륨 수입 상황도 큰 변동이 없어서 안정적인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생 상황과 의료제품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적극 지원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보건복지부가 일상적인 위기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잖아요. 네. 특히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이러면 뭐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뭐 범죄가 늘어나거나 어쨌든 살기 어려우니까 팍팍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조금 어쨌든 소외되는 데가 없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일선 공무원들의 마인드나 이 태도가 중요한데 어쨌든 그거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뭐 어떻게 뭐 일일이 시킬 수도 없고 결국 마음의 문제인데
그리고 우리 장관님들이나 또는 우리 고위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아마 아래쪽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요. 그래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외교부. 예, 해외 상황 관리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 중이며 해당 양해각서 초안에는 60일 휴전 연장,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향후 핵 프로그램 관련 추가 협상 진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폐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보도도 있으나 이란 내 강경 진영은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불발 시 강력한 전투가 재개될 것이라고 하는 등 지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중부사령부는 오늘 오전 8시경 한국 시간 이란 남부의 미사일 발사대와 기뢰 부설을 시도하는 이란 선박을 공격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자위권 행사 차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휴전이 붕괴된 상황은 아니라고 하여 이러한 상황이 양국 협상 동향에 미칠 영향과 실제 합의 타결 여부 등을 예의주시하고자 합니다. 에너지와 핵심 원자재 공급망 관련 재해 공간을 통해 대체 수급선 발굴을 위한 2차 전수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파악된 내용을 우리 기업과 지속 공유 중입니다. 또한 지난번 정유 석화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미주 지역을 대상으로 개최한 데 이어 유럽 아프리카 지역 재해 공간도 회의를 개최하여 시장 동향과 업계 애로사항, 공간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아주 지역 공간과도 후속 회의를 이어가며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국민 보호 조치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의 직접 피해는 없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재국민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 됐어요? 네, 네. 끝났다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 네, 다음 무슨 말씀하실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동 상황은 그렇고요. 결국 산업부나 이제 다른 부처들이 그리고 기업들과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겠지만 어쨌든 외교부에서 어쨌든 미리 가서 뭐라 그럴까 선발대로 현장 상황 잘 체크하고 그 분위기 조성하고 하는 게 중요하죠. 예, 대단해요. 공급선 다변화도 중요하고 그리고 외교부는 전에 제가 취임 직후에부터 말씀드렸던 외교 공간을 문화와 그 기업 산업 진출의 교두보로 만든다. 네. 이 일은 계속하고 있겠죠? 예, K 이니셔티브 정책에 따라서 네. 거점 공간을 지정하고 관련 공공기관들까지 참여하는 협업 체제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부처들도 어떤 그 협력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해외로 나가는데 각 부처 단위로만 따로따로 나가가지고 도대체 서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중으로 일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다 제외 공간 중심으로 여기를 통과해서 협의하고 기본적인 정보 공유하고 다 그런 건 해주셔야 됩니다. 그 뭐 외교부에다 다 일을 넘기라는 게 전혀 아니고 하되 협업하고 소통하라 그 말이죠. 각 부처들이 잘 지켜주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진행하시죠. 다음은 부처 보고입니다. 남부 해양 수도권 육성 방향 해양수산부 장관님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세계적인 제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를 보유한 동남권은 글로벌 공급망 핵심 거점이 될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해양수산부는 동남권을 남부 해양 수도권으로 육성해 5국 3특 전략의 성공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남부 해양 수도권 육성 방향입니다. 먼저 부산은 국제 해양 금융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양에 관한 행정, 사법, 경제, 금융 기능을 집적화하겠습니다. 울산은 친환경 에너지 동아시아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LNG부터 수소로 이어지는 미래 연료 전환 단계에 맞춰 인프라를 갖추고 거래 플랫폼과 결합하겠습니다. 경남은 항만 물류, 제조 AI가 결합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진해 신안과 배후단지를 피지컬 AI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고 AI 기업 유치를 통해 제조 물류 기업과 협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추진 전략, 다음 쪽입니다. 추진 전략 및 과제입니다. 첫째, 북극 항로를 선도하는 남부 해양 수도권입니다.
올해 하반기 시범 운항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한 유럽 전기 서비스를 개설하겠습니다. 국적 내 쇄빙 선대 확충, 극지 전문 인력 양성 등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2040년까지 진해 신항을 세계 최고 컨테이너 항만으로 조성하는 한편 복합 운송 화물 유치와 트라이포트 연계 개발을 통해 아시아 물류 허브로 도약하겠습니다. 둘째, 산업이 재도약하는 남부 해양 수도권입니다. K 해운조선 상생 협력으로 자율 운항 선박,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해양 금융, 회사 법률 등 고부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조선 MRO, 친환경 벙커링 등 해운 서비스 산업도 키우겠습니다. 주요 산단, 항만의 AX를 과석화하고 제조 물류 클러스터를 맥스 풀스택 수출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수산은 전자거래 전환 등 유통 구조를 혁신하고 고부가 식품 산업을 육성하여 블루푸드 허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기업, 사람, 자본이 모이는 남부 해양 수도권을 만들겠습니다.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국회 논의를 통해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 해사국제상사법원 2028년 개원 및 수도권 해운선사 연관기업 추가 유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 신설, 해양 수도권 특화 앵커 사업 등을 통해 청년 인재의 육성과 유입을 촉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해양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살기 좋은 남부 해양 수도권입니다.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남부 해양 수도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고 타 권역과의 연결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남해안의 관광 자원을 연결한 해양 레저 관광 벨트를 조성해 모두가 가고 싶고 살고 싶어하는 남부 해양 수도권을 만들겠습니다. 목표 및 기대 효과입니다. 2024년 기준 2,850억 달러인 남부 해양 수도권 GRDP를 2040년까지 5,200억 달러로 높이고 현재 순유출 중인 청년층을 조속히 순유입으로 전환시켜 2040년 생산 가능 인구를 전망 대비 5.4%포인트 높은 60%로 유지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국가 균형 발전이 국가 생존 전략임을 깊이 새기며 남부 해양 수도권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료 준비는 잘 된 것 같네요. 지금 좀 어렵긴 한데 7, 8월은 지금 쇄빙선 없이 북극 항로로 유럽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8, 9월이 좀 더 안. 8, 9월이? 예, 그렇습니다. 1년에 2달 정도 현재는 쇄빙선 없이 가는 거? 예, 3개월까지도 가능하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 7, 8, 9. 8, 9는 안전하고? 예, 8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범 운항을 8월 말에 출발해서 네. 50일간 하려고. 8월 말부터? 예. 이상하네. 7월이 더 따뜻하지 않나? 녹는 그 시간. 녹는 시간 때문에. 내가 녹는 시간이 있고 어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현재 상태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러시아와의 소통 협력도 최대로 잘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하고도 관계를 잘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대러 제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미국하고 EU와도 계속 지금 외교부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해수부가 할 일도 많으니까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해수부가 부산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간 거잖아요. 그건 각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어쨌든 동남권 중심에 어쨌든 해양 수도 건설이라고 하는 이 정부 방침은 정말 잘 준비해서 정말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전부 서울, 경기, 인천 막 그 근처로 다 몰려가지고 이제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돼가잖아요. 어쨌든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제일 가능성이 높은 데가 부산이니까 부울경 중심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넘어가시죠. 오늘은 우리가 또 어디 가야 되죠? 12시까지 끝내야 된다고 그러던데? 예. 저번에 4시간 반 했더니 다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머리 보고를 많이 해요. 네, 다음은 사실 내 잘못인데.
오늘은 12시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위험 임산부 신생아 및 응급 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복지부 장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네, 고위험 임산부 신생아 및 응급의료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35세 이상 산모 그리고 쌍둥이 등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5년부터 중증 권역 지역 모자의료센터 체계를 구축하고 전원 전담팀 진료 협력 체계 시범 사업을 추진했지만 과중한 업무 강도 그리고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등으로 전문 인력은 매우 부족하고 분만 기간 간의 연계, 이송 미비 등으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미수용과 수용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향후 60일 이내에 이송 전원 체계를 즉각 정비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는 모자의료 체계 재편과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여 모성 사망비를 최저 수준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0일 이내에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 분만병원과 권역 모자센터 간의 연계 협력을 강화해서 고위험 응급 분만 발생 시에는 해당 권역센터에서 수용하도록 하고 또 진료 협력 체계가 없는 충청권, 전북권, 제주권에는 올해 7월까지 조속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119 출동 시 임신부가 다니던 분만병원으로 우선 이송하여 의사가 상태를 판단하도록 하고 해당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울 경우에는 모자의료 전담팀과 119가 협력하여 권역 및 전국 단위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위해 병원 간 전원에도 119 구급차를 지원하고 범부처 응급의료 헬기도 연계하겠습니다. 의사가 탑승하는 닥터 헬기를 우선 활용토록 하여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다 더 안전하게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내에 전담 상황팀의 전원 전담팀의 상황 요원을 증원해서 동시에 여러 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는 모자의료 정보 시스템을 개통해서 기존의 전화 문의 방식을 시스템 동시 요청 방식으로 개선해서 병원 선정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모자의료센터에 대한 인력 규제도 완화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합니다. 야간 휴일 등 의료 현장에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내에 분만병원의 전문의를 활용한 시간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도입하겠습니다. 임신 주수, 미숙아의 상태, 비수도권 여부 등에 따라서 모자의료센터에 추가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027년 상반기까지의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현재 서울에만 2개소가 있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5국 중심의 비수도권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에 즉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중증센터에는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 병상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중증 권역 지역 모자의료센터를 진료 역량과 실적에 따라서 단계를 조정하여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센터별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해서 역할 수행 여부에 따라 재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수도권 모자의료센터의 시니어 의사 채용을 지원하고 국립대병원의 상과 전임교원 증원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을 통해 성과 기반 보상도 비수도권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운영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 사고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분만 등 필수 의료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 사고 시에 최대 17억까지 보장하는 고액 배상 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해왔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그 대상을 응급의료센터,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대상을 산모 사망뿐만 아니라 산모의 중증 장애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4월 개정된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분만, 응급 등 고위험 필수 의료 행위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수사나 형사 기소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법 시행 전이라도 개선된 수사 절차를 현장에 먼저 적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 이송 체계입니다. 올해 호남권에서 실시 중인 이송체계 혁신 시범 사업의 4월까지의 실적을 살펴본 결과
하루 평균 체중증 환자의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환자를 수용하는 건수를 증가하는 등 미수용 문제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별 이송 지침을 신속히 정비하고 이송 체계에 혁신을 하겠습니다.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응급의료법 개정도 9월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개편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심근경색증, 외상 등 중증 응급질환 치료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습니다.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급의료법 개정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뭘 하려고 응급의료법을 개정해요? 좀 전반적인 개정인데요. 지금 시범 사업하고 있는 이송 전원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도 강화해서 명칭도 좀 변경하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국가의 제도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소위 헌법, 법률, 시행령, 규칙, 이렇게 조례 이렇게 순서가 위계가 있는 거죠, 위계가. 그런데 모든 제도는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시행령도 법령의 일부죠. 이게 지금 요즘은 다 입법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게 가장 안전하긴 한데 지금 국회 상황이 무슨 법 하나 만들려면 그 몇 달씩 막 심하면 몇 년씩 걸리고 우리가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아마 수천 건 넘을 텐데 그거 다 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못 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우리 법제처가 언제 한번 각 정부 기관들에 설명을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법무부가 해도 되고 법제처가 해도 되는데 법제처가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하여튼 국민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아니면 의무 부담을 설정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하라고 헌법에 돼 있긴 한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일반적인 제도를 설계하거나 간접적으로 부담이 좀 된다든지 이런 거는 법률이 금지하지 않으면 시행령을 해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응급의료에 관한 응급의료가 국민들의 의료 응급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그 법이 금지를 하거나 그 법에 반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해도 돼요. 근데 그걸 다 요즘은 이제 이게 일종의 그런 걸 수 있는데 책임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이 법률과 상식에 또는 헌법과 상식에 부합하도록 업무를 하면 고의로 뭘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게 다 면책되거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툭 하면 무슨 직권남용이니 뭘 어쩌고 그냥 감사에 수사에 처벌을 하고 문책하고 이러니까 다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전 정부 부처에 다 퍼져 있어요. 다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실제로는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방정부들도 조례로 해도 될 일을 다 그냥 법으로 미루고 법이 정해지지 않을 때까지 안 해버리고 이러니까 사회 발전이 됩니까? 원래 사법 판단은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행정은 법률이 금지하지 않으면 공익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행정의 일반 논리잖아요.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령 제정 권한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경색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이야 법무부나 경찰이나 검찰이 그런 걸 할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 제도적으로라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소위 이때까지는 적극 행정 안 한다고 적극 행정을 어떻게든지 하게 하려고 온갖 제도도 만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에 없던 일만 하면 툭 하면 뭔 죄 된다고 걸어가지고 수사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누가 하려고 그래요? 일 안 하는 게 능사죠. 일 안 하고 줄 대고
열심히 일해서 성과 낸 공직자들이 평가받아야 되는데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꼭 무슨 감사하니 뭐 직권남용이라 그러고 뭐 일만 시키면 직권남용이래요 도대체. 이래가지고 뭔 일을 하겠어요. 어쨌든 우리라도 좀 벗어나기로 하고 하여튼 내가 이거 뭐 복지부한테 뭐라 그러는 건 전혀 아닙니다. 평소에 내가 생각하던 건데 하여튼 입법이 너무 많아요. 그 한번 법률 만들면 그렇게 어렵고 또 바꿀래 해도 그렇게 어려운데 그걸 다 법으로 해놓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꼭 법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좀 시행령이나 아니면 업무 지침이나 옛날엔 다 업무 지침으로 했어요. 요즘 법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옛날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은 것 같으면 다 무슨 그냥 각 부처의 장관 지침이나 아니면 뭐 시행 지침이나 이런 걸로 했죠. 근데 그것도 좀 부담스러우면 아예 시행령이든 각부 규칙이든 이런 걸로 하세요. 너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 역량 소모예요. 그리고 법전이 너무 두꺼워지고 있어요. 이제 다른 부처들도 다 마찬가지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느려서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은데 그 국회에 매달려가지고 일단 입법으로 방침을 정하면 국회가 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대기하잖아요. 국회에 지금 쌓여있는 법안이 저것들이 몇 개인데 아마 우리가 기획하는 바대로 계획이나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또 그걸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입법으로 다 처리하고 지금 현재 국회가 현재의 모습을 계속 유지 않으면 일 못합니다. 수없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언제 하겠어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주요 골자 재경부 장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 금년 1월 9일 날 금년도 이제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이제 하반기에 이를 수정 보완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대한 평가입니다. 상반기 평가 작년 하반기 이후에 이제 회복세를 유지하다가 전쟁이 나면서 사실은 덜 꺾였었습니다. 이 회복세가 꺾이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평가해 보면은 그럼에도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특히 몇 번 보고 드린 것처럼 1, 4분기 그 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서는 최고를 이루고 있는 상황, 수출이 또 아주 좋은 상황, 그다음 정시도 아주 좋은 상황,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저희들은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좀 미안합니다. 아까 법제처장이 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아니 현재 지금 국정과제 입법 중에서 재정 법률로 준비했던 게 49건이 있는데 지금 부처 간 협의해서 25건은 개정으로 가려고 하기로 했습니다. 야, 재정이 아니고 개정하는 걸로. 네. 그리고 뭐 어차피 중간에 끊은 김에 내가 하나만. 네. 그 복지부 있잖아요. 네. 전에 제가 그 그러니까 부부 교육이라면 좀 그렇고 부부 상식, 부모가 예를 들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나? 네. 그런 얘기 한번 한 일이 있는데 예.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네. 그 문제거든요. 아이들 교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네. 아이들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네. 아이들이 흉기를 가지고 놀잖아요. 총, 칼 들고 놀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면 네. 부부간에도 새로운 사람 만나가서 할 때 어떤 게 가장 파탄을 불러오는지 사실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 건데 네. 이게 오해 때문에 남녀 사이에 그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를 좀 알려주자 네. 했더니 저번에 누가 기획을 해왔는데 엄청난 거작을 만들어 와가지고 이거 과연 법으로 허용되냐, 이게 타당하냐, 재정을 어떻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 보니까.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쉽게. 네. 요즘 그런 거 재미있게 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띵 누르면 어떤 게 뭐 재미있게 이렇게 약간 반응형으로. 반응하고 뭐 이렇게 점수 올려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민간에다 요청을 하든지 그거 끝나면은 여기 상품권 뭐 이런 거 하나 네. 뭐 준다든지 이런 게 쉽게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예. 우리가 각 부처에다 뭐 얘기를 하면 막 엄청난 거작을 만들어 와요.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그러지 말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저희가 아동수당 신청할 때 그런 부모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그런. 그러니까 얘기- 그렇게 하니까 왜 나는 그냥 받을 건데 왜 강제로 시키냐 네.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좀 그럼 그 법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타당한 거야? 뭐 이렇게 네. 가는 수가 있어. 그래 하지 말고 그냥 쉽게. 예, 쉽고 다양한 컨텐츠를 좀 한 재밌게. 군데서 볼 수 있게 여러 부처가 갖고 있는 컨텐츠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면 뭐 예를 들면 요새 유행하는 상품권 한 만 원짜리 한 2만 원짜리 주든지 고득점하면 3만 원짜리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기부여와 인센티브를 그거 좀 재밌게 결합해보겠습니다. 아이를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뭐. 그렇잖아요. 이런 거면 또 객관식으로 이렇게 띡 눌러가지고 그럼 점수 올라가고. 네, 네? 뭐 이 예를 들면 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하고 싶은 사람만 하게. 네, 예. 좀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봐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뭐든지 쉽게. 근데 이거 해야 돼요. 네,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공공 영역에서 이런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들을 정보 제공 안 해주니까 이상하게 왜곡돼 가지고 정말 끝장 보고 그러잖아요. 전에 한번 보니까 게임을 좋아해가 아이를 집에다가 혼자 내비두고 뭐 PC방 가서 게임하다가 어쩌고 그런 기사 난 일도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나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좀 쉽게 고민하면 좋겠어요. 실용적으로.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고. 네, 미안합니다. 아주 아시죠?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제 상황이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상황을 왜 그러냐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해 보면은요, 외부 충격에 대해서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한 비상경제 대응 체제를 적극적으로 가동해서 정책 대응이 신속했다. 석유 최고 가격제라든지 유류세 인하라든지 또 추경 등 복합적인 정책을 펴서 제가 이번에 그 G7 회의를 가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호평이 굉장히 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잘 되는데 특정한 품목이 중심이다. 그리고 수도권 중심이라서 지역이 좀 더 살아야 된다. 그리고 공급망이나 이 에너지 쪽에 확실한 이 공급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정책까지도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은 이런 그동안에 도출된 정책까지를 반영해서 우리가 추진해왔던 잠재 성장률 반드시 반등하는 거예요. 양극화해서 중동 전쟁 이후의 대책, 그다음 구조개혁 등을 강화할 필요가 이렇게 제기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거시경제 여건입니다. 거시경제 여건이 경제가 좋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거시경제 상황도 굉장히 개선될 걸로 저희들은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 실적이 개선이 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이렇게 되고 좀 전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명목 성장률이 10%라는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이렇게 되면 GDP가 커지고 세수가 더 들어오게 됩니다. 세수는 실질이 아니고 명목 GDP에 연동되기 때문에 세수도 큰 폭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장이 좋아지고 세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또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금리도 올라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가 좋아지니까 이 환율의 절하 효과가 나타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하면서 경제 구조 변화를 이번에 확실하게 바꿔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 이런 식 가지고 경제 제조약 골든 타임을 적극 활용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동 전쟁 이후의 전략, 잠재 성장률 반등, 그리고 양극화 해소 등 구조적인 문제에 박차를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반기 그 경제성장 전략의 그 추진 방향은 정책 목표는 대한민국 경제 대조약의 이 원년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좀 완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3대 분야 6대 과제로 저희들이 이렇게 구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중동 전쟁 이후에 이 우리의 교훈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자 해서 중동 전쟁의 영향을 하반기 이후에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거시기조 운영, 그다음에 서민들의 어떤 민생과 직결된 생활 물가, 민생 안정, 그리고 선제적인 리스크 대응 이런 부분과 함께 두 번째는 확실한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탈탄소 에너지 대전환,
그리고 중동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그 글로벌 협력 관계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기존에 상반기도 했습니다만 AI 대전환, 초혁신 경제 가속화하는 문제, 그리고 지방주도 성장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 중심의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이슈, 그다음에 지방에 대한 어떤 그 재정이나 세제 등을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문제, 지방 인재 양성, 지방 경제 활성화, 관광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조 혁신에 있어서는 양극화 극복하고 모두의 성장을 누리기 위한 그런 분야의 대책, 그다음 중소기업, 자영업자, 취약계층들의 양극화 극복하는 문제, 인구 감소 대응, 안전한 국가사회 구현, 구조개혁 과제로서는 생산적 금융, 그다음에 공공재정 혁신, 인재 양성, 노동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문제, 연금 개혁, 그리고 규제 혁신 가속화, 이런 노력을 통해서 밑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반동의 라인이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제를 이끌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제 그 경제관계 장관회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그래가지고 또 수정을 받아가 각 장관님의 코멘트를 받아서 오늘 이렇게 국무회의 보고를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과제에 보시면은 그 제가 앞쪽에 말씀드린 거 이외에 과제별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 보시면은 그래서 앞으로도 6월 말쯤에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들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비된 대로 잘 해야 되겠네요. 네. 요 그림표가 아주 무서운 그림이네. 예. 맨 밑에. 예. 네, 요 그림. 네. 잘하면 위로 올라갈 텐데. 잘못하면 올려야 됩니다. 잘못하면 오른쪽으로 또 쳐진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심각하죠. 구조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잠재 성장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인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럼 그거를 우리가 극복을 하고 어쨌든 R&D 투자든 시스템을 새로 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상향해야 될 텐데. 이 재경부, 산업부, 중소기업부, 그다음에 공정거래위 보니까 해당이 안 되는 데가 없네. 다 법무부가 질서잘 유지 잘해줘야 되고. 예. 문화부가 K컬처를 잘 해줘야. 그러게 관계 없는 데가 없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게 추세잖아요. 이렇게 우하향하다가 이제 우상향으로 살짝 지금 올라왔는데.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를 다 바꿔야 됩니다. 누구 얘기를 인용할 것도 없이 지금과 같은 방식과 관성으로는 결국 우하향할 수밖에 없는데 우상향을 하려면 다 바꿔야죠.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모범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준비된 대로 잘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보고 사항은 다 접수하고요. 부처협조 사항입니다. 정부 출범 1주년 성과자료집 발간 국무조정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정부 출범 1주년 성과자료집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상 위에는 두 권의 책자가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실, 문체부, 국조실의 부처와 협업해서 준비한 자료집인데요. 작은 책자는 체감도가 높은 38개 대표 성과를 선별, 보기 쉽게 시각한 것이고, 두꺼운 책자는 123대 국정과제별로 1년간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 이 자료들은 온라인으로 공개했고 공공기관에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각 부처는 이 자료를 기관별 여건에 맞게 활용해서 1년의 성과를 국민들께 맞춤형으로 잘 설명드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안심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안심의는 비공개로 운영하겠습니다.